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결정해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의 행정소송 등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위증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이유로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전처가 다니는 회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투신 사망했습니다.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은 반발했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국제결혼, 여성의 국적별로 소개 비용이 달랐습니다. 사실상 매매혼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인 22개 학교가 서울에 몰려 있고 올해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학교가 13곳입니다. 이 가운데 8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무더기로 재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서너 개 학교가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무더기 탈락 사태가 발생했고 해당 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된 학교는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곳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만 12점이 감점된 하나고 등 5개 학교는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우려해 학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60점대, 70점대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며 이번 평가가 서열화된 고교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 청문을 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 포스코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으로 교육부의 최종 동의를 받으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무더기 탈락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학교들은 충격 속에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탈락한 학교들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라면서 학부모 동문들과 연대해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숭문고. 오전 예기치 못한 소식에 학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점수 자체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참 기말고사를 보는 재학생들도 술렁이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애들이 좀 왔었는데 이번에 아직 자사고 폐지되면 아무래도 이제 뺑뺑이 돌려서 오게 되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자사고들은 학부모 동문 등과 연합해 평가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말과 달리 자사고에 맞지 않는 기준을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사고연합회와 학부모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과정과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 깜깜이라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익 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에 앞서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과 시설 여건 등 6개 항목만 예고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그 경력과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인지 밀실 행정으로 이렇게 그 자사고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송까지 불사한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는 가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학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5년 전에도 똑같은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자사고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정된 자사고가 집중 타겟이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 가운데 7곳은 조희연 교육감 일기 때인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를 강행하는 바람에 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5년 만에 재평가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위해 기획된 평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줄기차게 자사고는 적폐다, 실패한 제도다라며 매도를 하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는 모두 MB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자사고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을 맞았습니다. 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보다 정권과 이념이 과도하게 교육에 개입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권이나 정부 그리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를 없애고 만들기를 반복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해 교육청 평가에 위법하거나 부적합한 요소가 없으면 교육부도 대부분 취소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씨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 종일 윤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었는데 심야에 과거 윤 후보자가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은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윤 후보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녹취를 둘러싸고 위정 논란이 빚어지자 오늘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윤 후보자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녹취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정쯤 윤 후보자의 주장을 뒤집는 윤 후보자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거고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따졌습니다. 아니 다 국민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소개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오늘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윤 후보자는 윤대중 국장을 보호하려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면서도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윤 후보자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윤우진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국장과 당사자인 이모 변호사도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국장이 소개했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좀 복잡하죠. 앞서 보신 대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씨의 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은 오히려 확산 분위기인데 7년 전 이야기 다르고 또 청문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달랐던 윤 후보자의 해명을 유병수 기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7년 전 육성 녹취에는 이모 변호사를 보내며 선임까지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유가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윤 후보자는 녹취가 나온 다음에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가 아니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누구에 소개된 이모 변호사가 윤호진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윤 전 서장의 파면 취소 처분 소송 판결문에는 해당 이모 변호사는 2012년 9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선임계를 낸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7년 전 스스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했던 말을 청문회장에서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이모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의 주장은 판결문으로 뒤집혔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예, 이렇게 위증 논란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검찰총장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면서도 윤 후보자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육성을 함께 듣고는 윤 후보자가 국민을 속였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자 진퇴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감쌌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결격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의혹은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 연가를 내고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와 관련한 안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내일 윤 후보자의 안과 검사서가 도착하는 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해 위증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논란이 된 변호사법은 위반한 게 맞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보통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 후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증인이 아니고 인사청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자들도 청문회에 앞서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서문이 조금 다릅니다. 공직 후보자 선서문을 보면요, 이 공직 후보자는 이 사실 그대로 그리고 말한 것을 맹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증인들은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도 다릅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그리고 증인은 국회 증언 감정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는군요.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이 황교안 대표 관련 발언이 위증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은혜 헌법재판관도 위장전입 관련 위증 의혹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박원순 시장 캠프 활동 사실을 숨겼다가 드러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서 거짓말해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군요. 예. 자, 그리고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하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이건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변호사법 36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변호사법 36조를 좀 보시면요. 예. 이 재판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이건 바로 윤 후보자가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 자, 이 부분은요.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수사했던 광역수사대는 이 서울시경의 소속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변호사법 37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직무 연관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당시 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죠. 반면에 광수대는 중앙지검의 형사 3부에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세세한 직무 연관성을 떠나서 사법당국에 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현지 부장검사가 소개한 거는 윤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소개했으면 그 변호사가 오면 그 사건 잘 봐주러 담당 검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예, 뭐 강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공소시효도 다 끝난 문제죠.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도덕적 논란만 남는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뉴스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가시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수출 제한 조치를 주도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세코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韓国に対して実施してきた優遇措置をやめて他国と同様の通常の輸出管理上の扱いに戻す内容でありますので一体 WTO 上どういう問題があるんだろうと。 스가 관방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今回の措置というのは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日本国内の運用である。 協議の対象ではなくて、撤回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번 주 도쿄에서 양국 간 첫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선 한국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식 협의가 아닌 실무 수준인 사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고위 관료의 발표를 두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 게이단레는 한국과 교류를 계속하고 싶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동조했습니다. 구보타 사무총장은 안보상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날 예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잇따라 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으로 빼돌려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일본이 주장한 데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 이후 열린 첫 대정부 질문.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대북 제재 이행과 연결 지은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그 사실을 호도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릴 예정입니다. 일본도 맞대응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치 이후 양국이 충돌하는 첫 외교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 사이에 낀 신세가 된 기업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완전히 끊겼고 일부 부품은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에 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내일 청와대 회동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출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 출장 여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에 내일로 예정된 간담회 불참 의사를 전하고 11일까지 일본에서 동분서주하며 반도체 업계와 금융권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불화수소 재고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렵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필수 소재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4일 이후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도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10곳 가운데 6곳은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는 18일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 분수령은 사흘 뒤로 잡힌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 협의가 될 전망입니다. 철회를 요구하고요. 이번 일본이 근본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다만 양국 정부의 실무 협의 대표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입한 중국 불법 어선이 도주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은 쇠창살에 이중 철판까지 우리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단히 애쓴 모습이었습니다마는 해경은 메탈 원형 톱을 이용해서 중국 불법 어선을 제압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정이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80톤급 철선입니다. 접근하던 해경대원이 쇠창살에 부딪힙니다. 중국 어선이 매단 쇠창살은 삼지창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해경 단속반은 쇠창살과 철망을 뚫고 중국 어선에 오릅니다. 해경대원이 중국 어선 조타실의 쇠창살을 특수 절단기로 자르자 안에 있던 중국 선원이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위협합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 소청도 70km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이 중국 어선은 조타실과 기관실 등 모든 출입문에 이중 철판을 달고 해경 단속에 대항했습니다. 해경은 올해 처음 도입한 메탈 원형 톱으로 철판을 자르고 조타실을 제압해 납포했습니다. 이중 철판을 대가지고 아예 출입문 전체를 다 이렇게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6명을 합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서해오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납포된 중국 어선은 12척에 이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필리핀 900만 원, 캄보디아 950, 우즈베키스탄 1,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가격인 줄 감이 오십니까?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한국인 남성 이주 여성 간의 소개 시 매겨지는 국적별 가격입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죠. 이 때문에 사실상 매매혼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평등하지 않다 보니까 부부가 종속관계로 인식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면을 보고 서 있는 베트남 여성. 가족 관계를 묻자 답합니다. 몇남 몇녀예요? 이내 정도의 막내예요. 막내. 또 다른 여성은 웃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웃어요? 한 국제 결혼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베트남 여성들의 프로필 영상입니다. 또 다른 업체 홈페이지엔 이렇게 국적별로 여성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600만 원, 필리핀은 900만 원, 우즈베키스탄은 1,200만 원 등 비용도 적혀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여자를 그만큼 키워줬으니까 돈을 내고 데려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과가 있어도 결혼 상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폭력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폭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기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받았어요. 절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들 소개업소는 베트남 여성은 순종적이고 필리핀 여성은 한 남자만을 위해 산다는 등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돈이 내고 물건 사는 것처럼 이게 데리고 와서 인간처럼 보여주지 않고 내 소유물하고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 더욱 많아지고 있는 거고. 사랑보다 돈이 우선 조건인 일부 국제결혼이 이주 여성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내모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40대 남성이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전처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옥상으로 가더니 20층 난간에서 버티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옥상에 있다는 걸 알렸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신발하고 안경하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어제 낮 2시 17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상가에서 45살 A씨가 57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전 처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20층 옥상으로 올라가 경찰과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밤새 설득했지만 A씨는 16시간을 버티다 오늘 새벽 6시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전처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을 사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두 진술상 전처가 다니는 회사 대표하고 전처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을 했고 A씨의 전처는 불륜 의심이 오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처는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에도 A씨가 따라다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전기 충격기로 장애 아동을 학대하고 기부금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몸에는 이렇게 붉은 방점과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11살 아이의 등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같은 장애시설에서 지내던 또 다른 아이도 비슷한 상처가 선명합니다. 복지시설의 한 직원은 지난달 24일 대표인 A씨가 전기 충격기로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다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아이들이 한 달에 5명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직원은 또 A 대표가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부금 모집 영업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각급 학교 7천여 곳에 기부금 모금 홍보 전화를 하고 저금통을 나눠주고 수거하는 일도 사회복지사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A 대표가 기부금을 직접 관리했고 사용처도 투명하지 않다며 횡령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법에 따른 등록 없이 모집을 해가지고 이후로 사용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A 대표는 전기 충격기를 장애 아동에게 사용하지 않았고 기부금 횡령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 대표에게 시설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A 대표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기부금 불법 모금과 횡령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반발했습니다. 상한제를 두면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선호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재건축 조합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는 후분양으로 분양가 통제를 피해보려 했지만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이마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보통 얘기도 아니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또 다른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상한제까지 적용받을 경우 사업 포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조합을 아주 쉬었거려요. 한 5년 동안. 모든 제도가 다 완전하게 된뒤 시작을 하자. 재건축 포기가 이어질 경우 주택 공급 감소가 우려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된 2008년 5만 6천여 가구에서 매년 급감해 2013년에는 2만 3,600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재점거를 막겠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2억여 원을 들여서 대형 화분을 설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화분의 나무가 폭염 속에서 지금 말라가고 있고 우리공화당은 광장 다른 곳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돈을 2억 원이나 썼지만 천막 점거는 막지 못했고 게다가 나무는 말라가고 있고 서울시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재점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서울시가 광장 재점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 화분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오히려 보행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광장 바닥 온도가 한여름엔 60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폭염에 달궈진 광장의 열기로 대형 화분 일부는 잎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전문가는 나무가 높은 온도를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광화문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아주 추운 곳에 자라는 식물을 갖다 놓거나 오존에 취약한 식물을 갖다 놓아서 식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화분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2억 2천여만 원,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1억 4천여만 원보다 많습니다. 서울시는 식물들이 말라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저희도 지금 장담 못하죠. 굉장히 관리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도 주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꽤 지나긴 했습니다만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걸 두고 논란이 있었죠. 삼척항에 접안한 걸 굳이 인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을까?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삼척항 인근이라고 합참 공보실장이 자필로 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결국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군의 실수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 지침 문건입니다.
군이 지난 6월 15일 북한 목선 한 척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이 자필로 작성한 겁니다. 50분 뒤 국방부는 지침대로 삼척항 인근에서 선박이 발견됐다고 발표합니다. 앞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언론 발표 자료를 국방장관과 함께 봤다고 말했습니다. 공보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제가 검토하고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낙연 총리는 못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하는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죠. 야당이 국방 외교장관 해임을 요구하자 이 총리는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방 외교장관 무능하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에 따라서 두 사람을 해임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유관기관의 협의로 이뤄졌다고만 했을 뿐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일성 25주기 행사에서 주석단 중앙에 권력서열 9위 자리에 앉은 화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담당자에서 일약 후계자설까지 나오고 있는 김여정의 파격적인 부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버선발로 달리다시피 해 서명록을 대령하고 카메라에 잡힐세라 여기저기 숨기 바쁩니다. 정상 환영 행사에서 꽃다발 대신 들기, 업무 가방 들고 앞장서 안내하기, 합의문 서류를 대신 넘겨주고 의자 빼주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돕는 김여정은 영락없는 수행 여비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제 열린 김일성 사망 25주기 행사, 김여정이 주석단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력 서열대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그 옆을, 김여정이 좌우 통틀어 권력 서열 9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받은 특별 대우일까요? 불과 석 달 전 김일성 생일 행사 때만 해도 김여정은 주석단에 앉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김정일 추모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주석단 입성을 통해 김여정이 권력 핵심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간부들과 나란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김여정. 카메라 뒤에 숨던 옛날과 달리 북한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가 됐죠. 김여정이 했던 의전 업무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에게 물려줬네요. 김 위원장 부부와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도 과거에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남북미 판문점 회동 때는 의전을 현 단장에게 맡기고 김 위원장을 보좌했고,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 때는 북한 대표로 조문도 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부터 조화를 받을 때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고 어쩐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양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로의 세습 과정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30대 중반인 김 위원장의 후계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라 그때까지 김여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0대 초반인 김여정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2014년 노동당 부부장을 시작으로 북한 체제의 대외적 홍보기구인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지위는 일단 김경희 지위를 넘어선 것 같고요. 성격은 아주 순진하다부터 아주 까탈스럽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오빠의 권력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는 유일 수령 체계입니다. 김여정의 권력은 김정은의 권력을 통해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세습에 이어 남매 세습이라는 낯선 말까지 등장하진 않을지 북한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했는데 미국이 무역 전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대만 카드를 활용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만에 22억 달러, 우리 돈 2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군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 250기, 기관총, 허큘리스 장갑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무기 판매가 대만과 주변국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에 비해 낙후된 무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We are pleased to have submitted new requests for M1 tanks and F-16V fighters jets. 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수출이 최종 결정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粗暴干涉中国内政，损害中国主权和安全利益。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이용해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2013년에 나온 영화 관상의 포스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송강호의 귀 및 수염이 이렇게 사자 갈기털처럼 솟구쳐 있는데 조선 후기의 선비화가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본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하의 송강호도 보시는 것처럼 공제의 위엄과 기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공제의 얼굴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은 반골 기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수염 한 올도 빠뜨리지 않았듯 스스로에게도 그는 엄격했습니다. 명문가 자손이었지만 당파 싸움에 질려 평생 학문과 서화에만 몰두했습니다. 매화는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배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는 법조 삼성 동상도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오른쪽 최대교 검사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딸로 불렸던 이명신 장관의 직권남용을 수사했습니다. 정권이 그를 회유 협박하다 못해 대통령까지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소 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라며 재판에 넘긴 뒤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19번이나 말했습니다.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정당하지 않은 법무장관의 지시가 있다면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듯 윤 후보자에게는 강골검사, 반골검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안희정, 강금원 씨를 구속했고 이명박 정부 때 BBK 특검팀에 참여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권의 국정과제 1호 적폐 수사를 앞장서 지휘했습니다. 정치 중립을 약속했던 검찰총장은 이미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키려 한 검사를 찾으려면 이승만 시대까지 거슬러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해 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죠. 글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모쪼록 이 부담을 떨쳐내고 검사로서 삶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부터 판가름이 날 겁니다. 7월 9일 앵커의 시선은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7월은
돌아온 장마 기간인데 요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죠. 그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했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모처럼 장맛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강수량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산불 사고 기억하시나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엿새째 이어지던 폭염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가 되겠고요. 대구는 25도로 예상됩니다. 더위보다는 장맛비가 내일 핵심이고요. 금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물러나겠습니다. 이후로 한동안은 비 소식이 없겠고요. 기온은 약간 더 높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